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하면 밥에 그다음에 국이나 찌개가 있고요. 또 반찬 몇 가지가 있으면서 꼭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리가 만약에 쌀밥이다 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단백질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반찬으로는 육류나 생선을 갖다 놓고요. 또 고기가 주 요리일 경우에는 탄수화물로 된 그런 반찬을 갖다가 상차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통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쌀밥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아주 잘못된 식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옛날에 이 밥에 고기, 이건 정말 이 부티나는 밥상의 상징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식탁에 고기가 없으면 왠지 반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네. 이게 왜 잘못된 거죠? 바로 그런 식습관들이 그 여러분의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특히 밥과 고기를 비슷한 양으로 먹게 되면 당장에는 포만감도 들고 좋은 것 같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렇지만 그 소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밥과 고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소화를 완벽하게 시킨다는 차원에서 밥과 고기를 갖다가 함께 먹는 식습관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중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성장기 아이들에게서는 골고루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용납이 되겠지만 용납이 되고 전제하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소화력이 떨어진 중년 이후의 사람들을 갖다 주로 대상으로 여기까지요? 노년이겠죠? 뭐 이런 두 사람. 예. 자, 저는요 삼겹살 그저 쌈 쌀 때도 그 밥을 조금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쌈을 먹을 때는 따로따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소화 측면에서. 싸 먹잖아요, 밥에. 예, 근데 이제 쌈으로 싸버리게 되면 고기가 네. 실제 소화액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노출 측면이 많이 줄어들겠죠. 아니 딱 잔 따로 놓고 쌈 딱 먼저 싸가지고 먹고 쫙 기해 시원하거든요. 근데요, 정말로 고기를 잘 먹는 사람들은 고기만 따로 딱 먹죠. 맞아요. 야채는 따로 먹고요. 맞아. 네. 그래 우리 남편이 꼭 그런 식으로 먹어서 나 속상하게 하거든요. 여보 밥 좀 싸갖고 같이 드셔요. 여태까지 난 나쁜 짓을 했네요. 진짜 이게 고기 지 하는 맛을 대로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고기 절대 안 싸 먹어요, 쌈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밥상의 개념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예, 골고루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러나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소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식후에 배고픔이 사라지고 속이 편해야 되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식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알맞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채워준 그런 상태의 식사이기 때문에 잘 먹은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졸리거나 또 기운이 빠지거나 정신 집중이 안 되거나 또 괜시리 짜증이 나거나 또 뭔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뭐 더 먹을 것을 찾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그 전 식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가는 게 녹화하기 전에 밥 먹었거든요. 저는 잘못된 식사를 했나 봐요. 졸리세요?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약간 짜증도 날리는 것 같고.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예. 몸이 먹은 그 식사를 처리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세포 레벨에서 대사 엔진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몸이 원하는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이 반찬의 가지수나 양보다는 계획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된 식사. 자신이 본래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그 대사 엔진과 그다음에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식품의 종류를 결정짓고 거기에 맞게 식사 횟수, 식사 간격, 식사량 등을 조절하여서 자신에게만 맞는 그러한 그 식사 메뉴 또는 반찬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만 생각하고 먹은 음식이 내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대사 체질에 맞게 조리해서 먹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냉장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름 성분들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염증성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위험을 발생시키는 헬리코박터균의 균의 독성을 더 증가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충격적인 깡통 반찬의 실체.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있다거나 일반적인 음식에 비해서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반찬이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내 몸속 쓰레기를 만드는 잘못된 반찬 습관. 첫 번째, 골고루 먹지 마라.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 식탁에서 반찬과 관련하여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냉장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냉장고 없는 집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좀 산다 하는 집은 3개, 4개 있어요. 저만 해도 2개가 있는데 냉장고가 이거 잘못된 그 기구라니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냉장고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삼이자 선생님처럼 그 주부들 사이에서 큰 냉장고를 갖는 네. 게 로망이고 또 그렇죠. 자랑거리였죠. 네. 그런데 이제 냉장고를 갖게 되면 주부들이 그 평소 좋아하는 그런 반찬이나 손이 가는 반찬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냉장고에다 저장해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일 그 반찬만을 갖다가 꺼내 먹는 그런 나쁜 식습관이 생기고요. 네. 또 보다 더한 문제는 그 최근에 그 각종 그 가공 양념된 냉동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냉동 가공 식품들을 갖다가 주로 해서 그걸로 급히 반찬을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모든 반찬에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거기 뭐 기름이라든가 지방 이런 게 많은 식품이 문제지. 그러니까 기름으로 뭐 튀기고 볶고 이런 반찬이 아니면은 냉장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기름에 지지거나 볶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그 훨씬 문제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반찬들에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들기름 그렇죠. 들어가죠. 뭐 튀김 반찬 있죠. 볶음 반찬, 또 전, 부침개, 잡채, 뭐 심지어는 국하고 찌개에도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오래 보관하게 되면 거기에서 당연히 그 기름이 산화됨으로써 염증성 그런 물질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성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냉장고가 네, 커질수록 많을수록 네, 가족 건강은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망가진다. 네네. 옛날에 우리 냉장고 없이 살던 그때가 오히려 더 진짜 건강이 좋았다는 진짜 그게 없이 그때도 살아야 끓여서 돼 이거. 먹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음식이 상할까봐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정말 그렇게 그랬어요. 해 그러니까 먹었잖아.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맨날 가서 호박잎 따서 찌고 예. 맨날 감자 끓여서 감자 요리하고 맨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요. 김무침을 해도 그런 걸 조금 해가지고 다 먹어 치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의 명절이 큰 문제입니다. 맞아. 명절에 추석 때 해놓은 음식을 뭐 그 이만큼씩 해놓고 각자 나눠 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것도 까먹고 있다가 추석에 해둔 음식을 설날에 빼내고 설날에 한 음식을 또 넣어놓고 그걸 또 추석 때 빼내고 이 문제예요 문제 명절. 까만 봉다리가 그냥 뭐가 수십 개.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음식을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우선 식감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영양가 파괴나 소실은 그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름 성분들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산화된 지방이 바로 몸에 들어가면서
유해한 그런 활성산소들을 갖다 공급하는 공급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염증 레벨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주부들이 이제 냉장고를 열잖아요. 채소 칸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언제 사다 놓은지도 모르는 채소가 반쯤은 썩어가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살 때 조금씩 사는데 건강에 좋게 하기 위해서 채소 저 그때그때마다 사가지고 저는 생채소 과일 같이 섞어갖고 드레싱 없이 해서 그냥 큰 접시를 먹거든요. 네. 제가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드려요. 네. 부러우시죠? 이게 아니, 건강에 부러울 거 더 없어요. 좋을 거죠, 이런 게. 네, 식당 맞습니다. 가면은 아줌마 여기 채소 좀 더 주세요. 그럼 갖다 줘요. 과일. 어쨌든 주부님들이 건강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게 됐네요. 지금 이 보니까. 그러니까 네. 오래될수록 좋은 건 딱 세 가지네. 예. 간장,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아내. 아내. 모처럼 다른 말씀하셨어요. 전 술이라고 하실 줄 좋은 알았는데. 말씀이에요. 이 서재월 원장님, 냉장고 속 반찬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의 편리성은 사실 냉장고가 있어서 좋잖아요. 예. 대부분 냉장고 안에서 오래 버티는 애들은 소금기가 아무래도 있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소금에 굉장히 우리가 노출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맛있잖아요. 네. 밥도둑이에요. 네, 밥도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맛있게 내가 참 먹을 만큼 딱 먹고 이렇게 포만감을 느꼈을 때가 행복하지. 먹기 싫은 거, 맛없는 거 먹다가 안 먹어가지고 환자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맛있다고 한 말이 네. 잘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있는데요. 혀 끝에 있는 신경을 갖다 흥분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신경을 흥분시켜서 맛있게 느껴서 우리가 보상작용을 갖다가 느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극적인 양념들이 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으로 계속 위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위장을 자극해가지고 여기 위 점막의 손상을 갖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인들 내시경 해보면 위험 아닌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위 점막에 손상을 주게 되죠. 네, 한 서재월 가지를 더 원장님. 말씀드리면 우리 하일 선생님께서 이제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 좋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쓴맛을 딱 느끼면 기관지에는 그 쓴맛 느끼는 미각 세포가 있어서 기관지가 이제 그 균 없애고 하는 게 활성화가 돼요. 기관지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 훨씬 호흡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쓴맛을 느끼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호흡하기 좋은데 우리가 쓴맛 싫어하면은 기관지 확장이 그러면 될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맛으로만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반찬에 고들빼기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쓴 게 또 그 쓴맛이 기관지에 좋은 겁니다. 네. 특히 요즘 그 각종 가공식품 또 우리 이 김장을 포함해 젓갈 이런 것들 염장식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도 화학 조미료나 인공 감미료들이 지금 마구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각 신경을 포함해서 우리 몸의 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양념, 그 양념의 유혹을 쫓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만성 피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병원에 그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우리가 보통 이 짠맛을 먹을 때의 문제점이 크게 이제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그 미국 국립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짠맛을 많이 드실수록 우리가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균이라고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있잖아요. 이 헬리코박터균의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짠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균을 나눠 먹으면서 더 독성이 강한 균을 또 나눠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짠 음식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주 짠 음식은 잘 못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다고 못 느끼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짠 음식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짜게 만들면 잘 못 먹거든요. 자극적이어서. 근데 거기다가 설탕을 입혀서 짠맛을 살짝 감춰버리면 예. 짠 건 모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수많은 음식들이 대부분 그런데 밀가루도 그래요. 우리 빵도 사실은 상당량의 많은 그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맛이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짠 걸 모르고요. 우리 밀가루 먹으면서 짜다고 느끼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탕수육 같은 경우도 그런데 탕수육을 사실 소스에다가 안 찐고 그냥 탕수육 그 튀김옷을 그냥 먹으면 상당히 짭니다. 예. 근데 그거를 찍어서 그 달달한 맛을 같이 먹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짠맛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먹는 짠맛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위험을 발생시키는 헬리코박터균의 균의 독성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만든 반찬이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다음은 또 뭡니까? 예, 조리 과정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리 과정. 네. 인류 최초의 요리가 고기를 불에 굽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음식을 만들 때 불을 사용해서 즉 열을 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반찬을 만든다 하더라도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효소, 비타민, 항산화제 같은 그런 영양소가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열을 가하지 않는 그런 반찬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먹으면 될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각자 맞는 자기 자신의 대사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체질은 한의학 쪽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정윤섭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 흉부외과 전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추운 극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완전히 식생활이 다르죠. 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기후도 다르고 뭐 먹는 식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그 대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환경에 적응하여 가지고 발전해온 결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로 채소, 과일, 곡물과 같은 그런 탄수화물 위주의 그 식사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탄수화물형 대사 체질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그다음에 추운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로 기름진 육류나 생선을 갖다 먹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기름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단백질형 대사 체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대사 체질에 맞는 식품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서 반찬을 갖다 조리해서 먹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내가 탄수화물 체질인지 단백질 체질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대사 체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설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 예. 채식과 곡물을 위주의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탄수화물형 대사 체질이겠죠. 그런데 꼭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백질형 대사 체질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번갈아 다이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은 탄수화물 위주의 그 식사를 해보고 예. 또 한 주일 동안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봐서 자기가 어느 쪽일 때 더 에너지가 넘치고 컨디션이 좋은지를 갖다 보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 생화학적 대사 체질은 그렇게 어려운 그 방법이 아니라 쉽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